안녕하십니까. 네, 카이로스 북클럽입니다. 오늘은 VH체인저 조던 김장섭 소장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코로나 때 위기가 오긴 왔지만, 네. 그때 위기는 연준에서 이제 유동성 공급해주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제로금리 해주면서, 네. 실제 나스닥 지수가 한 30% 정도밖에 떨어지진 않았잖아요. 근데 네. 그 이전에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 금융위기 때 이제 은행들이 좀 잘못하면서 50% 넘게 네. 이게 빠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앞으로 위기가 온다고 하면 또 50% 넘게 빠질 수가 있는 건가요? 빠질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코로나 위기 때 또 보면 이제 한 30% 조금 넘게 이제 빠졌다가 다시 V자 반등을 했는데, 그렇게 된 이유는 아무래도 그 연준에서 빨리 양적 완화 제로금리 이걸 하고, 그 다음에 뭐 양적 완화라는 것 자체가 그런 프로그램도 했지만, 또 그 미국 정부에서 굉장히 많은 돈을 이제 의회에서 이제 통과가 되는 바람에 그 실업급여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급을 하면서 이제 뭐 V자 반등을 이뤄냈는데요. 앞으로는 지금 이런 이제 코로나 위기면 또다시 이제 이런 일이 반복이 되겠지만, 코로나 위기가 아니고 누구의 잘못이다, 뭐 이것 때문에 이제 뭐 위기가 왔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2000년대 같은 경우는 이제 닷컴 버블 통해 가지고 그 인터넷 기업들이 많이 떨어진 거고, 2008년도도 그 은행들이 이제 CDO 같은 걸 팔면서 신용부도 수합이라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주택담보대출이 문제가 되면서 이제 떨어진 거고, 그리고 그 전에 뭐 87년도 이제 블랙먼데이 같은 경우도 프로그램 오류 때문에 이제 떨어진 거고, 이런 식으로 뭔가 어떤 그 이런 코로나 위기가 아닌 어떤 무엇에 의한 잘못 이게 된다면 아마도 의회에서 승인을 이제 그렇게 대규모로 승인을 안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지금도 보면은 이제 떨어지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거든요. 그 전에는 뭐 이렇게 급하게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없었는데, 그때 이제 1987년도 이제 블랙 먼데이도 보면은 다우존스 지수가 22%가 하루에 빠지고 그랬었는데, 지금 보면은 코로나 위기 때도 하루에 10% 넘게 빠지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급하게 떨어지는 경우가 앞으로도 많을 것이다. 그러면은 순식간에 며칠만 떨어져도 30%는 금방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게 지금은 좀 알고리즘 매매 같은 것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 어떤 조건이 되면 그 다음서부터 이제 정신없이 이제 빼는 것 같아요. 예. 앞으로도 한 50% 정도까지 빠지지 않을까. 근데 뭐 그 정도 빠지게 되면 다시 이제 연준이 개입을 하겠죠. 오미크론 예. 코로나 또 이제 다시 또 확산이 되고 있고, 또 인플레 때문에 지금 그 금리 또 이제 올리겠다, 예. 이 내용들이 계속 나오면서 미국 시장도 계속 좀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예. 당분간 어떻게 좀 예상하시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저는 딱히 예상은 안 하고요. 예상한다고 해가지고 잘 안 맞고, 예. 그래서 그냥 대응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은 뭐 애플 같은 경우도 지금 전고점 대비 2.5% 빠졌는데, 빠지면 뭐 리밸런싱에 의해서, 그러니까 2.5% 빠지면 10%씩 팔면서 이제 그 시장에 대응을 하고 있는 거죠. 예. 뭐 더 많이 빠질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다 팔지도 않고, 그리고 다시 오를 것 같다고 해서 이제 버티지도 않고, 시장 상황에 맞게 2.5% 빠질 때마다 이제 그렇게 파는 식으로 하는 거죠. 원래 이것도 그 유대인이 투자하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그 헤지펀드가 투자하던 방식인데, 빠질 때가 있고 이제 오를 때가 있는데, 그런 것들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만약에 판다면 다시 2.5% 떨어질 때 다시 올라갈 때 다시 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수수료 정도만 들어가는 거고, 실제로 자기는 그 손해나 이득이 별로 없는 상태가 돼요. 변동성에서 버틸 수 있는 상태가 되고, 그리고 오리지널로 올라갈 때만 먹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변동성은 그렇게 이제 뭐 수수료로 이제 해지를 하는 거고, 2.5% 빠질 때 팔고 다시 2.5% 오르면 사고, 뭐 이런 식으로 되면,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는 거의 이 변동성이 있을 때는 거의 이제 돈 버는 게 아니고, 꾸준히 올라갈 때 마이너스 3%가 안 뜨고 지속적으로 올라갔던 기간이, 나스닥이 지속적으로 올라갔던 기간이 한 2, 3년 정도 되는 기간도 있었거든요. 그런 기간들은 그때는 쭉 버는 거죠. 변동성이 있을 때는 그렇게 팔았다가 다시 올라가면서 하고 하면서 굉장히 손해를 볼 것 같지만, 실제로는
뭐 테슬라나 아니면 삼성전자나 이런 주식들도 보면 고점 되면 25% 빠지는 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지금 테슬라도 25% 빠졌고 로블록스도 거의 한 25% 정도 빠졌는데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빠질 때 2.5% 빠질 때 10%씩 판다라는 생각 자체를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25% 정도 빠지면 그때 좀 미리미리 좀 팔아놓을 걸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람의 이제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매도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기계적으로 제가 이제 정해놓은 게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라는 게 매일 보면서 2.5% 떨어지면 팔고 그랬을 때는 룰이니까 이제 이렇게 하자. 그렇게 되면 그렇게 25% 빠졌을 때 100% 나는 다 팔고 이제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내가 이제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가 있죠. 그때 내가 갖고 있는 현금 갖고 바닥에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은 오히려 주식수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이득이 될 수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욕심이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2.5% 떨어질 때 팔았다가 다시 오르게 되면 손해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로 위기는 그렇게 막 25% 30%씩 빠지고 굉장히 위기가 올 때 대응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예측을 해가지고 그렇게 거꾸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빠질 때는 오히려 뭐 더 사고 오를 때는 팔고 뭐 이러면서 거꾸로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이제 코로나 위기라든가 이런 위기가 왔을 때는 진짜 어려워질 수도 있는 그런 그러다가 버티다가 한 30% 빠지면 그때 이제 여따 모르겠다 그러고선 다 팔아버리고 그리고선 주식시장 안 보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제 반등해가지고 많이 올라 있으면 그 다음부터 투자 못하고 지나갔다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이런 리밸런싱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1등 주식이 이전에는 엑선모빌, 그리고 GE, 그 다음에 이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 해서 계속 1등을 바톤을 갈아타면서 지금 올라왔잖아요. 근데 소장님 지난번 말씀하셨던 거 보면 1등 주식의 평균 수익률이 25%다. 그래서 1등 주식만 대부분 자산을 투자하면 되고 수익률이 그렇게 했을 때 1억을 투자한다 그러면 수익률 25%로 했을 때 10년이면은 10억, 20년이면 100억. 그래서 말이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근데 1등 주식이 그렇게 주가가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좀 뭔지 그것도 좀 궁금했어요. 1등 주식이 그렇게 오를 수 있는 거는 S&P 500이 500등까지 이제 모아놓는 전교 1등에서 500등까지 모아놓는 거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1등은 이제 전교 1등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수에 투자를 하면 이제 평균적으로 한 9.1%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스닥이나 S&P 500 같은 경우는 그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근데 1등 주식은 한 25% 정도가 오른다고 하는 게 지금 애플 같은 경우도 최근 5년간 투자 수익률은 거의 한 500% 그러니까 5배 정도가 올랐고요. 그리고 작년에 한 87% 올해도 이제 25% 넘게 올랐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한 37% 정도까지 올랐다가 지금 조금 빠지는 이제 시기인데 그것도 이제 25%가 이제 넘게 오르는 거죠. 위기 때 내가 수익률을 지킬 수가 있으면 그러면 훨씬 더 25%보다 더 오른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25% 하는 거를 1등주를 따라했을 때 그 정도 되는 거고 그리고 그것보다도 더 올릴 수 있는 거는 말뚝박기와 리밸런싱을 이제 겸해서 하게 되면 평소에는 꾸준히 올라갈 때는 약간 손해를 볼 수는 있어요. 한 0.5% 정도 손해를 볼 수 있으나 진짜 본격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10% 이상 고점 대비 10% 이상 빠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수익이 엄청 나거든요. 존버를 하신 분들보다는 그러니까 그때 오히려 수익률이 더 좋아지면서 이 주식수도 늘어나면서 이 25% 달성을 매년 25% 달성을 훨씬 더 빨리 할 수 있다. 그러니까 10년이 아니라 뭐 7, 8년 만에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내일의 부하고 부의 체인저 내용을 보면 저는 여러 가지 뭐 경제 현상도 잘 설명을 해주시지만 떨어졌을 때 잘 나오고 떨어졌을 때 잘 사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리밸런싱하고 요번에 이제 말뚝박기로 표현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지금 다른 강연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식이라는 게 올라갈 때는 에스컬레이터처럼 천천히 올라가는데
떨어질 때 엘리베이터처럼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하셨는데요. 그 애플 주가도 1등 주식이니까 좀 덜하긴 하겠지만 쭉쭉쭉 빠지는데 그때 이게 2.5% 떨어졌을 때 10%씩 어떻게 이렇게 딱 기계적으로 좀 팔고 나올 수 있는지 그게 좀 저는 머리는 이해는 가는데 실제로 하기가 좀 쉽지는 않겠더라고요. 파는 거는 이제 고점 대비 2.5% 떨어지면 이제 파는 건데요. 이제 여기 이제 PPT 파일을 하나 이제 띄워놨는데 F 정고점이 뭐 예를 들어서 152.52달러다 이렇게 되면 미리 이렇게 계산을 쭉 해놓는 거죠. 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파는 식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놓고 종가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루 종일 뭐 주식 장이 열릴 때 계속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종가가 148.76까지 떨어졌다. 그러면 장이 끝나기 전에 이제 팔든지 아니면 장이 끝난 다음에 다음날 장 초반에 팔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팔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뭐 파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그래서 자기 비율을 그렇게 10% 이렇게 정해놓고 파는 거죠. 내가 이제 만약에 애플 1000주가 있다 그러면 이 148.76까지 떨어지면 100주를 파는 거죠. 그 다음에 144.94 그러니까 여기까지 떨어지면 다시 100주를 또 파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 수로 계산하는 게 제일 편하긴 해요. 7.5% 떨어졌다 그래요. 141.13까지 떨어졌다 그러면 또 30% 그러니까 300주를 또 파는 거고 근데 여기서 이제 다시 사는 거는 그냥 올라갔을 때 사는 게 아니라 이게 두 구간 올라갔을 때 삽니다. 그래서 두 구간은 7.5%까지 빠졌는데 얘가 막 올라서 만약에 148.76까지 올랐다 그러면 이제 두 구간이 되잖아요. 2.5% 두 구간이면 5%가 되니까 148.76을 넘어서 뭐 149달러 정도의 종가가 형성이 됐다.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다 사는 겁니다. 30% 뺐던 주식을 갖고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식은 70% 있었던 거죠. 여기서 주식은 70% 있고 현금화를 30%를 했던 건데 이 30% 했던 것을 어떻게 하냐? 다시 148.76에 다시 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식이 다시 100%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구간 올랐을 때 사고 이제 한 구간 떨어졌을 때마다 이제 팔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5% 떨어졌을 때 10%씩 빠지고 네, 그게 이제 애플 주식이 당일 5% 이상 종가상으로 신호가 오면 그때는 다 들어간다. 네. 그런 말씀이시죠? 네. 지금까지 팔았던 게 이제 다 들어가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이제 지금 애플 주식은 그런데 이게 큰 상위 개념에 또 말뚝박기 개념이 있잖아요. 그 나스닥 지수가 일간 마이너스 3%가 또 떴다라고 하면 이 지금 말뚝박기가 더 먼저 우선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때는 우선이 되는데. 네. 그 부분도 한번 같이 설명 부탁드릴게요. 말뚝박기는 이제 두 개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25% 말뚝박기하고 두 번째는 이렇게 50% 말뚝박기하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하나는 금리 인상 이전이고요. 하나는 금리 인상 이후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유가 있는데 금리 인상 이전은 뭐냐면 그러니까 요즘같이 연준이 양적 완화 제로 금리를 하고 있을 때는 이제 금리 인상 이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양적 완화를 끝내고 이제 테이퍼링을 하는 것도 금리 인상 이전입니다. 그래서 금리를 본격적으로 이제 제로 금리에서 뭐 0.25% 이렇게 올리기 시작하면 그때는 금리 인상 이후가 되는 거고요. 이후가 되는 거고 그 전에는 금리 인상 이전이 되는 건데 요즘 같은 시기에는 이제 금리 인상 이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왜 나눴냐면 연준이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주식을 어느 정도 좀 받쳐준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뒤를 받쳐줬을 때는 실제로 2011년도에 이제 미국의 신용등급 위기가 왔었는데 그때도 마이너스 3%가 한 달에 한 4번 정도가 떴었어요. 그럼 이제 굉장히 많이 떨어졌을 거라고 보이는데 실제로 보면 나스닥 지수가 빠진 건 한 18% 정도밖에 안 빠졌었거든요. 그러니까 25% 이상 안 빠진다는 얘기죠. 지금까지 이제 통계로 봤을 때는 만약에 정고점 대비 한 10% 정도까지 빠졌는데 마이너스 3%가 떴다. 그러면 지금 리밸런싱이 말뚝박기로 변하는 거예요. 말뚝박기로 변해서 여기 보면 40%잖아요. 리밸런싱은 원래 40%를 파는 거죠. 팔아서 현금화를 하고 있는 건데 마이너스 3%가 떴는데
지금 한 전고점 대비 10% 정도가 빠졌고 애플은 147.31달러가 됐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40%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뚝박기는 주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말뚝은 주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40%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금화는 60%를 하게 되는 거죠. 여기 있을 때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올랐을 때는 안 사는 거예요. 말뚝박기는 올랐을 때는 안 사고 떨어졌을 때만 사는 겁니다. 떨어졌을 때. 그러다가 12.5% 이렇게 떨어지면 10%를 또 사는 거죠. 그리고 15%까지 빠지면 또 10%를 또 사서 60%를 만드는 거고, 이건 주식을 60%를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공포에 질려서 팔고 있는데 떨어질 때만 계속 사는 거죠. 만약에 125.87까지 떨어졌다 그러면 70%까지 또 사는 거고, 그리고 지금 122.06까지 떨어지면 이제 80%를 사는 거고, 계속 이렇게 주식을 사는 거예요. 주식을 사다가 25%까지 빠지면 그때 이제 100% 다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럼 다시 오르면 어떡하냐. 만약에 두 구간이고 세 구간이고 오르면 어떡하냐 라고 했을 때는 안 사는 겁니다. 이때 마이너스 3%는. 그래서 마이너스 3% 룰은 만약에 한 달에 나스닥 일간 지수가 한 달에 4번 이하로 떴다. 그러니까 한 달에 4번 이하로 떴다 그러면 공황이라고 이제 치는 건 아니거든요. 공황이라고 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한 달 플러스 1일을 기다립니다. 한 달 플러스 1일. 그러니까 마이너스 3%가 뜨고 그 다음에 한 달 플러스 1일을 기다린 다음에 그때도 마이너스 3%가 중간에 안 떴다 라고 하면 그 안 뜬 날 바로 다음 날 이렇게 100%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기간으로 보고 들어가는 거죠. 이제 거의 공황이 끝났다라고 보고. 그리고 만약에 공황이 왔다, 그거는 한 달에 마이너스 3%가 4번 뜨는 건데 4번 뜨게 되면 그때는 이제 2달 플러스 1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는 와중에 계속 주식이 떨어지고 있다. 마이너스 3%가 뜨면서. 그러면은 이렇게 계속 그 말뚝박기로 들어가는 거죠. 공포가 굉장히 심함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20%까지 빠졌다 그러면 80%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25%까지 빠졌을 때는 이제 100% 들어간다라는 거고요. 그거는 금리 인상 이전에는 25%까지 절대 빠지지 않는다는 걸 보고 들어가는 거죠. 근데 만약에 25% 이상 더 빠지면 어떡하냐? 그때는 그냥 버티든가 아니면 여기서 이제 다시 2.5% 빠질 때마다 10%씩 또 팔 수도 있어요. 예, 그거는 이제 본인이 알아서 하시는데 이렇게 10%씩 팔면서 또 주식 수를 줄였다가 그때 한 2.5% 다시 5% 오르게 되면 리밸런싱 룰에 의해서 그때는 다시 몰빵을 치면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한번 이거를 좀 숙지를 해놓고 있다가 진짜로 마이너스 3%가 떴을 때 이거를 진짜 실행을 해봐야 어떻게 하는지를 좀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 그래프를 봤을 땐 어떻게 좀 적용해야 되는 건지, 실제 우상향으로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예. 네. 그래서 어떤 점을 전고점으로 잡고 계시는지. 지금은 이제 그때 179.45가 만약에 이제 이게 정확한 숫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2021년 12월 10일 날 이제 179.45가 되는 거고요. 179.45에서 2.5% 뺀 이게 한 175 정도가 될 거예요, 아마. 175 정도가 됐을 때가 2.5% 빠진 때가 됐기 때문에 한 요때쯤에 174.33 정도 됐을 때 2.5%를 파는 거예요. 2.5% 떨어졌으니까 10%를 파는 거죠. 팔고 다시 올라가도 안 삽니다. 이렇게 179.30까지 올라간다 하더라도 안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구간이 올라가야 사는 거니까. 그리고 다시 빠졌죠. 171. 근데 아마도 한 170 정도까지 되면 그러면은 그때는 다시 2.5%가 빠져서 전고점, 그러니까 179.45에서 전고점보다 5%가 빠지는 상황이 벌어져요. 170 정도까지 내려가게 되면 170.3인가 8인가 그럴 거야 아마. 그렇게 되면 또 그 밑으로 떨어지면 170.8 이하로 떨어졌다. 그럼 또 여기서 또 10%를 또 팔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주식은 80% 들고 있는 거고 달러화는 20% 들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다가 이게 전고점, 그러니까 179.45의 전고점인 182.5 정도 될 거야 아마. 그게 넘어갔을 때 다시 사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현재는 2.5%밖에 안 빠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179.45보다 더 높은 184 정도까지 올라갔을 때 그때 사는 거죠. 그러면은 리밸런싱을 했을 때 좀 손해를 봅니다. 손해를 보는데 만약에 이게 170까지 떨어져서 20%까지 빠졌다. 그러면은
저기 뭐 5%까지 빠졌다 그러면 전고점이 뭐가 되냐, 이게 사는 구간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거의 5%까지 빠졌기 때문에 170 밑으로 이제 빠졌을 때는 5%까지 빠진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두 구간은 179.45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넘어가면, 전고점을 넘어가면 그때는 다시 사는 거고요. 그래서 10% 이상 떨어지게 되면 리밸런싱을 하는 게 이득이라는 게, 그래도 떨어져서 한 이만큼 빠졌다, 뭐 160까지 빠졌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많이 빠졌을 때는 뭐 이렇게 빠지는 거는 일반적인 주식은 흔하거든요. 지금 애플 같은 경우도 보면 여기서부터 이제 2021년 9월 7일 날 여기서부터 이렇게 많이 빠졌었는데, 이렇게 빠진 것도 요거는 좀 덜 빠진 거고, 보면 요게 이제 1월 달에 많이 빠졌었는데, 1월 달에 보면 요때가 143.16까지 올라갔다가 여기까지 빠졌습니다. 116.36까지. 이게 17.5%가 빠진 구간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두 구간 올라갔을 때 사는 건데, 두 구간 올라간 적이 없어요. 이게 조금 올라갔지만 여기서 다시 빠지고 그랬기 때문에, 아마도 여기서 샀으면 30%만 주식을 갖고 있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여기서. 그럼 요때 내가 과감하게 70% 현금화 시킨 걸 갖고 요때 샀으면 그땐 주식수가 확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질 때 굉장히 힘든 상황이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141.16에서 갖고 있던 사람이, 존버를 하는 사람은 17.5% 빠진 상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데, 나는 오히려 17.5% 빠진 상황에서 100%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주식수가 훨씬 늘어납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아마도 존버한 사람보다도 한 10% 이상 이제 이득이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져요.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기다리면 되는 거죠. 다시 올라갔으니까. 더 떨어지면 어떡하냐? 그때는 또 2.5% 빠지면 또 팔면 됩니다. 그때 뭐 10%씩 팔면 어차피 이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다시 올라갈 걸 아니까. 근데 삼성전자나 뭐 테슬라나 뭐 로블록스나 이런 주식들은 이게 떨어지다가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죠. 뭐 요즘 뭐 무슨 테이퍼링을 하면 나스닥 같은 이제 기술주들은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25% 빠지고선 다시 반등을 할지 50% 빠지고 반등을 할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럴 때는 이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뭐 17.5% 떨어졌을 때 이제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삼성전자도 25%까지 빠졌고, 뭐 테슬라는 뭐 진짜 고점대 80%까지 빠진 적도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그때 들어갔다가 또 계속해서 떨어지면 이거 망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는 이제 힘든 거고, 이거는 세계 1등이니까 이렇게 17.5%까지 빠졌을 때 내가 이제 100% 들어간다면, 여기 전고점에서 계속 있던 사람은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올라갔는데도 주식수가 그대로인데, 나는 여기까지 빠졌을 때 몰빵을 치고선 이렇게 올라가야 되면 존버한 사람보다는 주식수가 더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또 이렇게 떨어졌을 때 또 리밸런싱을 하고,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는 다시 또 주식수가 늘어나는 거죠. 이 사람은 여기까지 왔을 때 그냥 본전입니다. 여기까지 왔을 때 141까지 왔을 때. 그러니까 2021년 뭐 7월 2일까지 왔을 때 거의 본전인데, 여기서 이렇게 두 구간을 거쳤을 때 리밸런싱을 했다면, 여기서는 이 사람보다 뭐 많게는 한 15% 이상 주식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죠. 그러면 이렇게 더 많이 올라갔을 때, 더 많이 이렇게 올라갔을 때, 이렇게 뭐 거의 보면은 이제 지금 보면 179.45까지 올라갔으니까, 이렇게 더 많이 올라갔을 때는 주식수가 더 늘어나게 되니까 1년에 25%가 아니라 그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 가격 갖고만 리밸런싱을 하게 되면, 이렇게 많이 빠졌을 때, 지금 뭐 179.45까지 올라갔지만 이게 전고점 돌파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1등이니까 전고점 돌파를 계속해서 하면서 가는 거지, 무슨 우리나라 진짜 자동차주나 아니면 조선주나 아니면 무슨 그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90%가 빠져가지고 지금 뭐 신라젠이나 아니면 HLB나 이런 애들은 그렇게 굉장히 많이 빠진 상황이 오는데, 걔네들은 지금 전고점만 돌파하면 본전까지만 가면 그냥 팔겠다는 사람들이 아마도 수두룩 빽빽일 겁니다. 근데 그런 주식일수록 오히려 더 리밸런싱을 더 해야 돼요. 그런 주식일수록.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주식수는 늘어나지만 솔직히 이 재테크는 망한 거죠. 왜냐하면 90%가 빠져 있는 상황이 되니까. 그러니까 리밸런싱, 그러니까 최대한 안전한 무조건 우상향하는 주식을 메인으로 갖고 가되,
그런 주식들은 진짜 한 1, 2% 정도만 그 재미로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리고 이게 복리로서 간다는 게 굉장히 이제 큰 겁니다. 예, 복리로서 이렇게 1년에 25%씩 간다는 게 굉장히 큰 거고요. 그리고 그런 잡주를 하나 잘 선택을 해가지고 내가 뭐 돈을 벌었다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거의 이제 돈 버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개미들 같은 경우는 보면은 그 포트폴리오를 한 20개 정도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예를 들어 내가 한 1억 정도가 있다고 쳐봐요. 근데 1억 정도가 있는데 피터 린치가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5개 주식을 사면 1개는 많이 오르고 1개는 많이 떨어지고 3개는 똔똔이다. 그래가지고 많이 그 떨어진 주식을 팔고 그 떨어진 주식을 판 다음에 그 돈을 갖고 많이 오른 주식에다가 이제 몰빵을 치는 게 그 사람들의 이제 꽃밭 만들기라는 이제 투자 기법인데, 근데 사람들은 반대로 하죠. 그러니까 오른 주식은 5% 오르면 팔고 떨어진 주식은 그 존버를 하다가 5% 오른 그 수익금을 갖고 떨어진 주식에다 넣는 거죠. 그거를 이제 잡초 만들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라간 꽃을 꺾고 잡초에다가 이제 물을 준다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거의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고스톱으로 치면 3점 먹고 피박 광박에 뭐 독박까지 쓰는, 따따블 맞고 그 다음에 완전히 수익률 망가지는 그런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반대로 하는 게. 그러니까 공포에 질려가지고 떨어졌을 때는 팔지도 못하고 계속 들고 가는 거고, 그리고 이거 올라간 거는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 3점만 먹고 이제 파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피터 린치가 5개를 사면 1개가 오른다고 그랬는데, 피터 린치니까 5개를 샀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잘 골랐겠어요. 5개를 사니까 1개를 오르는 건데, 일반 개미들은 20개 사면 1개 오릅니다. 진짜로. 네. 20개 사면 1개를 오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20개 사서 1개가 예를 들어서 이제 거의 한 100% 정도가 올랐다. 그렇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친다면, 자, 1억이잖아요. 1억. 1억이면 20개 중에 1개면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 5%죠. 근데 그게 만약에 올랐다. 올라서 더블을 쳤다. 그러면 이제 10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럼 전체에서 몇 퍼센트냐 올라간 게 5%밖에 안 됩니다. 왜냐면 500이 1000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전체 1억에서는 500밖에 안 오른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되냐, 그거 더블 기다리지도 못해요. 500이 1000이 될 때까지 기다리지도 못하고 5% 올라가면 그때 이제 털어버리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데 만약에 그걸 기다려서 내가 5%를 먹었다 하더라도 5%밖에 안 되잖아요. 만약에 1등 주식의 수익률이 25%다 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더블을 치는 주식을 5개를 갖고 가야 됩니다. 그렇게 5개를 픽해야 되고, 그리고 나머지 주식들, 그러니까 15개의 주식은 똔똔을 치고 있어야 돼요. 근데 피터 린치도 그 중에 1개는 많이 떨어진다고 했는데, 개미들은 5개가 오를 정도면 5개는 무조건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게 똔똔이 아니라 그게 어떻게 보면 전체 수익률이 그렇게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똔똔이 되는 거죠. 아니면 그거보다 10개 주식이 떨어지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몰빵을 쳐서 그게 올라가느냐가 제일 중요한 게임인데, 사람들은 그렇게 잘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주식들이 떨어지게 되면,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주식 농사 헛진 거라고 볼 수가 있죠. 1년 동안. 그거를 이제 쉽게 알 수 있는 거는, 작년에 내가 해외 주식을 했으면 양도소득세를 냈을 거예요. 그럼 애플 주식과 내가 실제로 이렇게 사고 팔고 한 주식들을 전부 양도소득세를 냈느냐, 이걸 보고선 수익률이 애플보다 앞섰다. 작년에 87%가 올랐으니까 87%보다 앞섰다라고 하면 본인의 방식을 고수해도 됩니다. 전체 수익률에서. 근데 앞서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절대적으로 1등 주식을 많이 갖고 가야 됩니다. 픽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국내 주식을 한 사람들도 그냥 감으로만 내가 많이 벌었겠거니 생각을 하는데, 뭐 국내 주식을 하는 게 이제 양도세가 없기 때문에 국내 주식을 하는데, 국내 주식도 사고 판 것들을 전부 엑셀에서 집어넣고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 해봤는데 오히려 마이너스였다. 그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숫자를 보고 한번 이게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뮬레이션은. 그래서 내가 그렇게 작년에 진짜 열심히 주식 공부도 하고 책도 여러 권 읽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그 유튜브 방송도 보고 했는데, 그렇게까지 공부를 했는데도 1등 주식을 못 이겼다라고 한다면 1등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저는 소연님 프로그램을 이용하신다고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아까 알고리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기계적으로 금액을 딱딱딱 정해놓고 팔고 사고 이런 것들을 그렇게 해서 이제 운영하시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실제 프로그램 운영은 안 하시는 거죠? 안 하고 있어요. 중간에 좀 뭐 그 변동성이 심할 때는 하루에도 한 5% 떨어졌다가 다시 뭐 5% 올랐다가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종가 기준이거든요. 이게 종가가. 근데 종가 기준인데 중간에 한번 빠졌다가 올라오게 되면 그때 프로그램을 썼을 때는 그러니까 종가 기준으로 이제 프로그램이 돼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뭐 어느 정도 조건에 맞으면 팔리게 그렇게 이제 그 HTS나 MTS 상에서 이제 걸어 놓을 수는 있어요. 걸어 놓게 되면 엉뚱한 가격에 팔리고 오히려 올랐는데도 다시 사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프로그램은 돌리진 않고 저는 그 뭐 애플을 한 95% 정도 갖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잡주들은 한 5% 정도만 갖고 가고 있기 때문에 되게 이제 포트폴리오가 심플하죠. 심플하니까 그거 보면서 맞춰서 이제 하루에 한 번씩 정도는 꼭 일어나서 봅니다. 그래서 뭐 매일같이 볼 필요도 없고 오늘 좀 빠진다 뭐 이렇다 하더라도 한 5시 반 정도 요즘에는 이제 썸머타임 때문에 6시에 장이 끝나는데 한 5시 반 정도에 일어나서 이제 종가를 확인하고 그때 이제 빠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그 HTS 켜가지고 이제 대기하고 있다가 종가가 확실하게 그렇게 빠질 것 같다라고 하면 그때 팔고 혹시나 이제 부득이하게 못 팔았다 그러면은 다음날 이제 시초가에 또 팝니다. 다시 올랐다 하더라도. 왜냐면 마이너스 3% 정도 뜰 정도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건데 그 다음에 또 반등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반등이 일어났다고 안 파는 게 아니라 반등이 일어나면 그때 일어나는 가격에 또 팝니다. 일단은 종가로 그렇게 끝났으면. 그래서 그 원칙이 좀 중요한데요. 원칙이 중요한 거는 개미들이 그 원칙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칙 자체가 없고 했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제 기다리다가 줄줄줄 미끄러지다가 이제 손해보고 결국은 이제 주식계를 떠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런 경우가 되게 흔하게 벌어집니다. 뭐 보면은 지금 핫한 주식들 뭐 테슬라나 뭐 로블록스 이런 주식들도 지금 고점 대비 25% 이상 다 빠진 상태거든요. 만약에 리밸런싱을 그런 식으로 했으면 지금 현재는 나는 이제 100% 주식을 팔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겠죠. 다시 주식을 이제 바닥에 다시 살 건가 아니면 다른 주식으로 이제 갈아탈 것인가 이런 것들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리밸런싱을 하게 되면 손해를 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잠깐 떨어졌다가 바로 올라가게 되면 그 수수료만 나가고 이제 손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실제로 그렇게 한번 작년 코로나 위기처럼 그렇게 한번 떨어져 보면 그때는 이 리밸런싱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요번에도 이제 그 고점 대비 2.5% 빠지고 다시 또 오늘 나스닥 지수가 좀 흔들리고 있는데 그러면 나는 이제 현재는 10%를 팔게 된 거고 90%의 주식은 갖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내 포트폴리오 상에서는. 근데 떨어지는 것을 또 떨어진다고 해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우상향할 것이라고 이제 생각하기 때문에 세계 1등 주식은 무조건 우상향하는데 중간에 이런 박앤세일 상태가 오면 그때 이제 주식수를 늘릴 수 있는 거죠. 늘릴 수 있으니까 그게 한 10% 이상 빠지게 되면 그러면 주식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이거 두 구간 올라도 마이너스 5%에 내가 몰빵을 치게 되니까 고점은 높아져요. 그러니까 평단가는 높아지는데 주식수는 그거보다 훨씬 많이 늘어나죠. 그리고 올해 이제 애플 같은 경우도 뭐 지금까지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한 35% 정도가 올랐지만 실제로 1월달과 5월달 두 달에 걸쳐서 그러니까 두 번에 걸쳐서 17.5% 두 번이 빠진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17.5%를 빠졌으면 이렇게 152에서 17.5%까지 빠져서 70%의 주식을 매도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두 구간 올랐을 때 사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나는 여기다가 몰빵을 치겠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그럼 여기서 주식수가 엄청 늘어나는 경우가 두 번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랬을 때 뭐가 마음이 편하냐면 떨어지면 주식수가 늘어날 기회가 생기니까 마음이 편하고요.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올라가면 그래도 나는 포지션이 주식이 많죠. 90%의 주식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올라갔을 때는 또 올라가는 나름대로 내 가진 자산이 다시 올라가고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올라가는 게 더 좋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10%를 팔았을 때는
떨어져도 상관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주식을 100% 이제 갖고 있는 상태에서 전문 용어로 존버를 하시면 그러면 이렇게 뭐 테슬라처럼 뭐 25% 빠진다거나 아니면 삼성전자처럼 뭐 25% 하이닉스나 이런 거는 한 30%도 넘게 빠진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마음고생이 굉장히 심한 거죠. 그리고 전고점 돌파하기가 그러니까 애플이니까 그나마 전고점 돌파하기가 쉬운 거지 전고점 돌파한다는 또 마음이 있는 거지 세계 1등이니까 삼성전자는 사이클이 2년마다 한 번씩 오거든요. 그러면 한 30%에서 35% 정도 빠졌다가 사이클이 2년 있다가 올라오게 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뭐 내가 복리로 25%씩 1년에 25%씩 먹겠다라는 게 이제 통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2년 동안에는 거의 전고점 밑에서 30% 밑에 떨어진 경우가 한 1년 정도 있었고 그리고 다시 1년이 지났을 때 전고점을 돌파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거의 전고점을 돌파했을 때 본전을 차리고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다 팔고. 그러니까 나 2년 동안 기다려가 진짜 내 진짜 최선을 다해가 버텼다. 본전 차렸다. 그리고 그때 다 팔고 나오는데 그 다음부터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게 그 1등 주식을 이렇게 리밸런싱을 해야 되는 거고요. 1등 주식이 아닌 주식들은 그렇게 리밸런싱을 하는 거는 그 물타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솔직히 얘기해서. 그 물타기를 하면 이거는 반드시 올라가야 된다는 보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세계 1등은 떨어지다가도 너무 많이 떨어지면 2등하고 1등하고 이제 체인지가 되니까 그때는 이제 2등으로 올라온 애로 이제 갈아타면 되는 건데 그냥 개별 주식 같은 경우는 올라온다는 보장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뭐 현대차라든가 아니면 뭐 우리나라 뭐 조선주라든가 이런 주식들은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고점 대비. 조선주도 보면 뭐 거의 고점 대비 한 50% 이상 빠진 주식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거 물타기 하다가는 이제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망한다는 게 이 재테크도 망하는 거지만 내 투자 인생 자체가 망하는 겁니다. 한 10년, 20년 내리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리밸런싱이나 말뚝박기를 한다는 거는 자체가 우상향한다라는 이런 확신이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테슬라 같은 경우도 결국은 우상향하고 올라오긴 했지만 솔직히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보장 자체는 없는 겁니다. 그 주식 자체가. 그리고 뭐 리비안이나 뭐 아니면은 뭐 로블록스나 이런 미래를 보고 이제 투자를 하는데 단기적으로 한 30% 정도 빠졌는데 그게 다시 올라온다는 보장이 없으면 그때 말뚝박기 같은 걸 못 하죠. 다시 들어가는 걸 못 한다는 거죠. 소장님 저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도 국내 주식이 지금 말씀하신 그 상황이거든요. 지금 18호입니다. 네, 마음도 18호고요. 네. 근데 지금 만약에 뭐 현금이 지금 만약 1억 정도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미국 주식 특히 이제 1등 주식 애플을 언제 들어가느냐가 이게 시점이 되게 애매한 것 같아요. 저도 그 미국 주식 애플을 사고 싶은데 이게 전 전고점 대비 한 10% 빠지면 들어가야지라고 해서 막연하게 좀 그렇게 잡고 있거든요. 그 언제 들어가야 되는지 도대체 지금 아직 들어가지 않거나 아니면 적게 1등 주식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언제 들어가야 되느냐 그 부분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이제 큰 돈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당장 무조건 50% 들어갑니다. 그리고 50% 들어간 상황에서 고점 대비 내가 산 가격 대비 10%가 빠지면 그때 50% 들어갑니다. 그러면 마음이 편해요. 왜냐하면 올라가면 50% 들어갔으니까 올라간 것에서 수익이 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떨어지면 다시 내가 살 기회가 오니까 또 해피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투자를 하시는 게 낫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내가 월급쟁이다 라고 해서 매월 뭐 한 100만 원씩 내가 이제 뭐 애플 주식을 사겠다라고 하면 절대 들어가는 게 아니고 계속 달러로만 바꿔 놓습니다. 달러로만 바꿔 놓고 얼마가 됐던 간에 일단 고점 대비 10%가 빠지면 그때 몰빵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사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도 달러로만 계속 바꿔 놓고 있다가 고점 대비 10% 빠지면 그때 이제 들어가는 거고 고점은 전고점이니까 계속해서 올라갈 수는 있어요. 뭐 180달러였다가 200달러였다가 250달러였다가 이렇게 올라갈 수는 있지만 그렇게 했을 때만이 오래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냥 내가 돈이 생긴다고 해가지고 바로 100% 몰빵 쳤다가 한 10% 빠지게 되면 오히려 마음도 굉장히 괴롭고
떨어질 때 굉장히 멘탈 잡기가 힘들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두 가지로 나눠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큰 돈이 있을 때는 50% 무조건 들어가고, 그 다음에 50%는 내가 산 가격보다 10%가 빠지거나 아니면 전고점 대비 10%가 빠지거나 그러면 그때 들어가는 거고, 그 매월 적립식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절대 사지 마시고 그냥 무조건 전고점 대비 10% 빠지면 그때 이제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근데 달러도 이제 환율 때문에 계속 가격이 변동하잖아요. 예. 그 달러의 기준도 좀 혹시 있으실까요? 달러는 뭐 그 미국이 지금 앞으로 테이퍼링하고 이제 금리를 올릴 거기 때문에 뭐 달러 강세가 뭐 지속적으로 나타나진 않겠지만 앞으로 좀 강세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뭐 달러가 높은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 저는 앞으로 1200원도 넘어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돈 생기는 대로 달러를 바꿔놓는 게 낫지 않을까. 예,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미국 주식시장하고 국내 주식시장하고 네. 지금 디커플링 현상이 계속 나타났잖아요. 네. 미국 시장은 되게 뜨거운데 한국 시장은 되게 차가웠고, 네. 이 갭이 커질수록 거기 그 간극을 또 그 이렇게 리밸런싱을 국가 간 그 미국 주식을 좀 팔고 한국 주식을 산다든지 이런 그것도 리밸런싱이 좀 아닐까 생각 드는데, 그런 투자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 투자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예.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한국 투자는 10년에 한 번씩 올라가는 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박스피가 10년을 가요. 그러니까 뭐 2008년도, 2009년도, 2008년도에 이제 2000선까지 올라갔고, 그 전에 뭐 2000년도 정도에 또 이제 1000에서 2000까지 올라갔고, 1000까지 올라갔고, 그리고 뭐 2021년이 돼서 2000에서 3000까지 올라온 건데, 그렇게 되는 게 이제 계단식으로 상승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계속 박스로 가다가 그러다가 뭐 우리나라의 진짜 펀더멘탈이 좋아지면 10년에 한 번씩 올라가는 거고, 그것도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것도 우리나라가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유럽 같은 경우도 보면 뭐 스페인, 이탈리아 이런 곳 같은 경우는 2018년, 19년 정도 기준으로 본다면 2000년도보다 더 떨어져 있어요. 주가가. 프랑스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영국이나 아주 일부 나라들만 우상향하고 있지. 그것도 우상향하는 것도 뭐 독일이나 이런 데도 그 뭐 한 25%? 그러니까 뭐 한 10년 전보다 25% 정도 올라간 상황. 뭐 이 정도 상황인 거지. 미국처럼 계속해서 올라가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한국이 계속해서 이렇게 박스로 해가지고 올라간다. 박스피로 가다가 뭐 이렇게 1000포인트씩 뛴다라는 것도 그냥 가정일 뿐이에요. 올라간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그나마 경쟁력이 있으니까 올라간 건데, 앞으로 이제 기후변화라든가 아니면 혁신기업이라든가 이런 게 없으면 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가 노키아처럼 망했다라고 하면 핀란드처럼 엄청나게 꺾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미국에 있는 그 주식들은 그러니까 2000년도 이후에 이 닷컴 버블 이후에 이런 그 플랫폼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면서 완전히 이 틀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애플 같은 경우도 그때 2007년도에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지금 뭐 광고 시장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플랫폼 시장을 완전히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판이 바뀌었고, 빅테크 주식들이 미국 주식을 이제 견인해 갖고 이제 가는 건데, 앞으로도 저는 이제 그렇게 갈 거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그 2000년도 그러니까 2007년도 그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 개별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모든 제품은 한 번 팔아먹고 땡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삼성이 한 번 팔아먹고 땡인 게 뭐 지금 반도체도 한 번 팔아먹고 땡이고, 그 다음에 뭐 스마트폰도 플랫폼이 없기 때문에 한 번 팔아먹고 땡이고,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그 꾸준히 우상향하는 주식들의 특징은 뭐냐면 내수주라는 게 이제 특징입니다. 그래서 뭐 보시면 코카콜라, 스타벅스, 뭐 아니면 맥도날드, 그 P&G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꺾이진 않고 꾸준하게 뭐 존슨앤존슨이라든가 이런 게 꾸준하게 올라가는데, 그걸 뭐냐면 이게 생활 필수품이라는 데 있습니다. 생활 필수품. 근데 생활 필수품이라는 거는 계속해서 이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면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 물가가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은 물가를 해지할 수 있는 상품들이거든요. 그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냐면 브랜드 기업입니다.
요번에도 이런 원가가 올라가니까 소비자 가격을 올리는다는 데가 뭐 넷플릭스라든가, 뭐 넷플릭스도 이제 뭐 14,000원인가 그랬는데 17,000원으로 올린다고 또 이제 문자 왔더라고요. 그리고 뭐 스타벅스 같은 경우도 보면 이런 커피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올리는 거죠. 가격을. 그렇게 올릴 수 있고, 그리고 생활 필수품, 그러니까 매일같이 뭘 먹어야 돼요. 뭐 면도도 계속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샴푸도 매일 써야 되고, 이런 기업들, 맥도날드도 매일 먹어야 되고, 이런 기업들이 좋은 게 내수주인데 꾸준하게 올라가는. 근데 혁신이 없으니까 뭐 1년에 뭐 25%씩 올라가는 건 기대도 안 하는 거고, 한 5% 정도 올라가면 이제 많이 올라가는 거니까 차라리 지수에다 투자하는 게 낫다라고 보는데, 그런 주식들의 특징이 꾸준하게 매일같이 올라가는 주식들입니다. 근데 삼성전자나 뭐 LG전자나 뭐 이런 주식들은 한번 팔아먹고 땡이 주식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주식들은 그 사이클을 탑니다. 경기 순환 사이클을 타는데, 삼성전자가 그래서 2년마다 한 번씩 그렇게 사이클을 타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기업들은, 수출하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전부 경기를 타는 그 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게 뭐 많이 팔려도 내년에 안 좋을 거잖아 라고 하면서 계속 멀티플을 안 주면서 떨어집니다. 그리고 완전 바닥일 때 또 올라가요. 이제서부터는 또 올라갈 거니까 이제 내년 멀티플을 주면서 올라가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얘네들이 등락을 계속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게 계속 일자로 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등락을 계속하면서 2000선을 지키고 3000선을 지키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에 한번 오는 기회를, 작년 같은 기회를 놓치면 그 다음서부터는 계속 일자로 가는, 3000에서 계속 지금 보면은 2900, 2800 갔다가 2800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2900에서 3100 왔다 갔다 하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갈 거예요. 그리고 한 10년 정도가 지나면 4000선까지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그것도 우리나라가 아주 잘하면. 그리고 스페인처럼 망하거나 이탈리아처럼 망하면 오히려 그때서부터 빠집니다. 근데 판이 어떻게 바뀌었냐? 이게 내수기업은 거의 미국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맥도날드, 뭐 코카콜라 이런 기업들은 가격을 계속해서 올리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기업들이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 뭐가 나타났냐면 플랫폼 기업들이 나타났는데, 플랫폼 기업이 제일 먼저 잡은 게 광고 시장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이런 그 광고 시장에서 TV 광고를 이제 잡았는데, TV 광고 같은 경우도 보면 예전에 공중파 광고 이런 것들을 했죠. 근데 공중파가 지금 뭐 시청률이 한 1%대 나오고 그렇잖아요. 거의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공중파에다가 광고를 맡기질 않습니다. 그리고 광고 효과가 엄청나게 떨어져요. 광고 효과가 떨어지는 게 이게 타겟팅이 안 되기 때문에 떨어지는 건데, 이제 SNS나 이런 것들이 타겟팅이 되면서 세계적인 광고 시장을 다 먹기 시작하는 거죠.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뭐 이런 그 SNS 업체들, 트위터, 그 다음에 스냅 같은 기업들이 그 타겟 광고가 되다 보니까 얘네들이 20대 여자, 뭐 그런 사람들을 이제 타겟을 해가지고 광고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이런 광고를 다 빨아들이는 그런 시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혁신적인데 내수기업까지 되면서 전 세계적인 광고를 다 독차지하게 되면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모든 부가 어디로 몰렸냐, 이게 SNS 업체한테 이제 물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구글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페이스북 같은 것도 좋은데, 애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 안드로이드 진영과 iOS 진영 이 두 가지로 그 스마트폰이 나뉘면서 이런 모든 모바일 결제들은 30%씩을 뭘 줘야 되냐면 애플한테 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뭐 은행 앱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보면 다 그 앱이 만들어지지 않은 경우가 없어요. 모든 기업이 전부 앱을 만들어서, 소비자 기업들은 전부 앱을 만들어 가지고 애플의 iOS에다가 런칭을 하고 구글의 안드로이드에다 런칭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얘네들도 내수 기업이 된 거예요. 애플도 예전에는 뭐 컴퓨터 한번 팔아먹고 땡, 그 다음에 에어팟, 뭐 아이팟 같은 거 한번 팔아먹고 땡이었는데, 이게 플랫폼 기업이 되기 시작하면서 뭐가 되기 시작했냐면 매일같이 돈을 버는 기업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매일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도 지금 하드웨어가 스마트폰인데, 스마트폰 이후에 또 어떤 하드웨어가 나타날 것이냐라고 본다면 크게 보면 AR, VR, 뭐 전기차 요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것도 전부 미국 기업인 거예요. 테슬라라든가 아니면 AR, VR은 뭐 지금 그 페이스북 그리고 애플도 이렇게 하고 있고 뭐 구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하드웨어 시장도 누가 잡아올 거냐? 결국은
이런 미국의 빅테크가 잡아간다는 얘기죠.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또 그 자율주행차가 되면서 뭐 거의 80% 넘게 올해 주가가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한국 주식은 매력도 없고 미래도 없고 그렇다고 이제 플랫폼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플랫폼은 영어권의 문화를 잡고 있어야지 플랫폼입니다. 한국말을 하면서 아무리 이제 BTS가 잘 나간다 하더라도 결국은 뭐 넷플릭스가 그 오징어 게임의 모든 것들을 이제 갖고 간 게 결국은 넷플릭스라는 이제 플랫폼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기업들이 다 어디 있냐? 이게 전부 이제 영미권에 있는 것이고 다 그것도 미국에 있습니다. 미국에 있다 보니까 앞으로도 그런 혁신적인 기업은 결국은 미국 애들이 갖고 갈 거고 거기서 또 플랫폼 비즈니스를 얘네들이 다 갖고 갈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히 올라가는 건 또 미국 기업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기다리면 결국은 이제 본전치기하고 빠져나오는 식이 되는데 그동안의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죠. 차라리 뭐 한국 주식에다 투자를 하느니 한국 주식은 사이클이 좀 짧은 게 투자하는 게 낫습니다. 삼성전자는 뭐 2년에 한 번씩 오니까 사이클이 짧은 주식들은 어떻게 보면 한 6개월에 한 번씩 오는 주식들 뭐 6개월이지만 1년이죠. 뭐 이렇게 미세먼지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여름에 선풍기 뭐 이런 뭐 에어컨 뭐 이런 파세코라든가 뭐 이런 주식들 그런 주식들은 겨울에 샀다가 여름에 팔고 뭐 미세먼지는 뭐 한 10월 달에 샀다가 뭐 한 3월에 팔고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는 게 더 낫지 그 꾸준하게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주식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주식들은 미국의 플랫폼 주식에다 투자하는 게 낫고 그리고 한국 주식 같은 경우는 좀 단기간에 그 떨어졌을 때 사고 올라갔을 때 파는 그런 식으로 이제 단기간 트레이딩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소장님 그 강의하시면서 여러 번 이건 당해봐야 합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가볍게 말씀하시지만 그 가벼운 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미국 주식 하시면서 진짜 이거 뼈저리게 이거 좀 이거는 다음부터 이렇게 안 해야 되겠다. 그런 좀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 어떤 걸 좀 조심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 좀 같이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제 어차피 이게 주식이 머리를 써서 하는 게임이 아니라 이게 멘탈 싸움입니다. 멘탈 싸움. 그러니까 오늘 뭐 나스닥 지수가 1% 빠진다 그러면 아마도 이제 사람들의 가슴이 굉장히 쿵쾅쿵쾅 많이 떨릴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시기가 그때 2018년도 10월 달도 그렇고 2018년도 1월 달도 그랬고요. 예, 그런 시기들이 옵니다. 그거는 이제 고점 대비 30%가 넘게 빠지는 그런 시장이고 한 15% 정도 빠져도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이제 매뉴얼화 해야겠다 이렇게 한 게 매뉴얼화를 하면 뭐가 되냐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기계적으로 팔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럴 때가 올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오늘 올라가면 거의 뭐 따블에 따따블까지 칠 거라고 생각을 하지 떨어질 거라고 일도 의심을 안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떨어질 때 그때 이제 실수를 많이 했었죠. 그때 당시에 이제 그때는 좀 여러 종목을 갖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뭐 애플도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아마존도 갖고 있었고 뭐 이랬는데 실제로는 30% 정도밖에 안 빠졌어요. 12월 달까지. 근데 저는 그때 11월 달까지 했을 때 50% 정도 마이너스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떨어졌을 때 팔고 많이 떨어지면 또 반등을 해요. 그러니까 뭐 한 5% 정도 빠졌는데 다음날 뭐 2% 반등을 하면 이거 본전 생각이 자꾸만 나는 거예요. 이거 지금 바닥 치고 올라간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근데 또 다시 빠져요. 한 5%가 또 빠집니다. 그러면 이거 바닥이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또 팝니다. 그러다가 또 한 2% 정도 올라가면 그때는 또 이게 또 바닥인 것 같아요. 그때 그러면 다시 또 샀다가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하다 보니까 계좌가 한 50% 정도가 녹더라고요. 예. 굉장히 많은 금액이 날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계좌를 보니까 아주 처참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진짜로 굉장히 큰 금액이 굉장히 마이너스였고 공황을 이제 다시 분석을 했죠. 그러니까 거의 1980년대서부터 나스닥 지수를 전부 분석을 해서 진짜 이런 경우가 얼마나 있었나 이런 것들을 보고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3%의 법칙을 이제 만든 건데 마이너스 3%만 지키면 결국은 다 팔고 기다릴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뭐 그때도 2008년도 10월 10일서부터 이제 마이너스 4%가 뜨기 시작하면서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그게 결국은 뭐 12월 26일인가 한 이때 24일인가까지 그때까지 한 30%가 넘게 빠졌어요. 그랬는데 만약에 그 마이너스 3%를 적용을 했다면 그랬다면 10월 10일 날 다 팔고 고점 대비 4% 떨어졌을 때 다 팔고 나는 1월 달까지 기다릴 수 있었던 그러니까 뭐 반등을 해가지고 내가 먹을 수는 없었지만 1월 거의 2월 달까지 2월 4일까지 가거든요. 그게 그러면 나는 모든 주식을 지킬 수 있었겠구나라고 이제 그때 생각을 하고 마이너스 3% 법칙을 그때 당시에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 반등을 한 거를 다시 먹어야 되는 룰을 만들지 못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2020년도에 코로나 위기 때 2월 26일인가가 마이너스 3%가 뜨면서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거의 고점 대비 한 5% 정도 빠졌을 때 전부 판 거야. 그리고 내일의 부를 이제 발간을 하고 이게 공황이 왔을 때 2달 플러스 1일을 기다리고 그 다음에 공황이 아니고 마이너스 3%가 떴을 때는 한 달 플러스 1일을 기다린다라는 것을 하다 보니까 이게 공황까지 온 거고 결국은 3월 한 26일 날이 바닥이었는데 그때 한 30%가 넘게 빠지면서 바닥이었는데 결국은 한 6월 달까지 기다리면서 이 올라오는 걸 못 먹었다라는 것을 이제 그때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절대 그 연준이 없을 때는 연준이 뒤를 받쳐주지 않을 때는 그때는 50%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 만약에 33% 정도 떨어졌을 때 들어갔다면 아마도 70% 정도 들어갔을 거야. 주식을 강제적으로 그때는. 그리고 그것보다 45%, 50%까지 빠지게 되면 그때는 100% 들어갔겠지만 주식의 비율이 70%까지는 있었겠다. 3월 26일 날.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말뚝박기를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공황이 와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주식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대책 없이 뭐 주식을 리밸런싱을 하면서 사고 파는 것을 이제 굉장히 손해를 본다. 그러니까 막 주식이 100% 일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해칭 자체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떨어질 때 아무 대책도 없고 그냥 기다리다가 올라주면 뭐 땡큐가 되는 거고 떨어지면 그냥 존버하면서 결국은 오르는 거야. 뭐 자기 자신을 위로하는데 그러면 25% 달성하기도 힘듭니다. 그런 상황이 왔을 때는. 왜냐하면 2008년도 같은 경우도 뭐 그때는 거의 주식이 계속 줄줄 떨어지기만 했으니까 한 30% 이상 마이너스가 났었거든요. 2018년도는 거의 똔똔이었고 그때는 많이 올라갔다 떨어진 상황이었으니까 거의 똔똔이었지만 똔똔인 상황에서도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방법이고 그리고 2008년도처럼 50%가 넘게 빠지는 상황에서는 고점 대비 한 30% 그러니까 그 해 2008년도 해에서는 30%가 넘게 빠지는 상황이었었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랬으니까 그런 것들도 플러스로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말뚝박기와 그런 리밸런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진짜로 한번 당해보면 진짜로 당하고 나서 이런 룰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때에 100% 그 해칭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당해보시면 그렇게 한번 뭐 올해도 뭐 1월 달에 한번 오고 5월 달에도 한번 왔는데 그런 상황을 당해보면 이게 이래서 이렇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몸소 체험을 해야 그래야지 자기가 이 리밸런싱을 하고 말뚝박기를 하는 것이지 그런 것을 한 번도 안 해봤다면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런 거를 한번 당해봐야지 일단은 당해봐야지 이제 돈이 날아가 봐야지 이제 압니다. 진짜로. 네. 그래서 계속 반복하시다 보니까 이게 얼마만큼 마음에 깊이 들어있는지 알 것 같아요. 그때 생각나서 울컥하네요. 네, 그러니까요. 감정이. 네. 미국 주식의 95%는 세계 1등 주식 애플에 가 있고 나머지 5%는 이제 좀 개별적으로 하실 거 아니에요. 한 몇 개 종목에 투자하고 계신지 또 혹시 그 종목도 좀 같이 말씀해 주실 수 있을지. 아까 테슬라하고 로블록스는 말씀하시던 것 같아요. 네. 나스닥이 뭐 10일 연속으로 올랐다. 이렇게 굉장히 그 빅스가 20 이하로 떨어지고 아주 꾸준히 올라갈 때는 저는 이제 야수의 심장 투자법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좀 꾸준히 올라가는 주식을 좀 삽니다. 그러니까 뭐 급등주라든가 뭐 요즘 테마주 그런 주식들을 사고요. 그래서 뭐 로블록스나 뭐 테슬라나 아니면 뭐 리비안이나 뭐 이런 주식들을 사가지고
좀 갭이 많이 너무 올랐다 그러면 일단은 팔고 그 다음에 좀 다시 떨어지면 또 사고 하면서 이제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 같은 때는 빅스가 뭐 20을 좀 넘어가고 굉장히 그 장이 많이 흔들릴 때는 평소에 최소한 한 1000만 거래량 이상 되는 주식들이 있어요. 거래량 자체가. 그러니까 거래량이 높으면 사람들이 시장에서 관심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100만 거래량이나 뭐 10만 거래량 이러면은 관심이 없고 나만이 아는 주식이기 때문에 그런 주식들은 나중에라도 다시 오를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한 1000만 거래량 이상 되는 주식들. 그래서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테슬라라든가 이 메타버스 쪽에 로블록스, 그 다음에 뭐 전기차의 루시드, 뭐 이런 주식들은 한 고점 대비 한 25% 정도 빠지면 그때는 한 1% 정도 삽니다. 전체 현금 자산의 1% 정도. 1% 정도씩을 사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 10% 투자법으로 하는데 산 가격에서 10%가 빠지면 이제 또 1%를 또 사는 거예요. 근데 올라가면 절대 안 삽니다. 올라가면 절대 안 사고 이 떨어지기만 기다리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이게 그냥 고점에서 샀을 때는 떨어지면 이제 흔들려서 파는데 한 고점 대비 25%나 30% 정도 빠진 상태에서 내가 사게 되면 더 많이 빠질 수도 있죠. 빠질 수도 있지만 거래량이 어느 정도 받쳐주고, 그리고 이 뭐 한 50% 이렇게 60% 이렇게 빠질 수는 별로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장에서 앞으로 만약에 뭐 메타버스 세상이 올 건데 NFT나 그러면은 결국은 페이스북, 로블록스 뭐 이런 기업들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완전히 한 10만 거래량, 20만 거래량 나오는 그런 기업들이 있긴 하지만 뭐 유니티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도 있긴 하겠죠. 예. 그런데 그런 주식보다는 아주 대표 기업, 뭐 엔비디아, 테슬라, 로블록스 이런 대표 기업들이 한 25% 정도 빠졌을 때는 한 1% 들어가고, 그리고 35% 빠졌다 그러면 또 한 1% 들어가고, 올라갔을 때는 안 사고 그 떨어졌을 때만 사는데 그 만약에 한 10% 이상 올라갔다 내가 산 가격에서, 그러면 고점 대비 5% 빠진 전략 매도합니다. 예. 그러니까 한 30%까지 올라가고,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도 예전에 한 500불까지 떨어졌을 때 있었는데 500불 떨어졌을 때 한 1% 샀어요. 그러다가 한 700불 정도 됐을 때 한 5% 떨어지더라고요. 그때 이제 전략 매도한 적도 있고, 테슬라가 액면 분할 전에 한 1400불 정도에 그때도 한 1% 정도 샀어요. 그래서 그게 뭐 2000불까지 갔다가 그때 액면 분할 4분의 1인가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도 한 뭐 1400불 정도 샀다가 액면 분할하고 그 다음에 뭐 한 400불인가 얼마서부터 시작했을 때 그때도 이제 고점 대비 한 5% 정도 떨어져서 전략 매도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주식들은 일단은 마이너스 10%로 투자를 했다가 떨어지면 이제 1%씩 사게 되니까 손해를 거의 볼 수는 없습니다. 뭐 그 주식들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 결국은 한 1% 정도 떨어졌을 때 그때만 사고, 그 다음에 이제 고점 대비 한 5% 정도 이제 떨어지면 전략 매도한다. 그 원칙만 지키고 있습니다. 네. 1등 주식학 나머지 한 몇 개 종목까지는 이렇게 이제 그 등락을 이용해서 좀 그 수익성을 좀 내면 좋다. 좀 몇 개 종목으로 좀 추천하시나요? 그 크게 신경 쓰는 건 세계 1등이니까 그게 이제 95%고, 그리고 나머지 주식들은 그 뭐 많아봐야 한 3, 4개 이 정도, 예, 그 정도 수준에서 갖고 가려고 하고 있고, 현재는 95%는 아니고요. 2.5% 떨어졌기 때문에 85%입니다. 네. 85%고 한 3, 4개 정도만 갖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 예. 이게 보통 저도 화장실 갔을 때는 항상 열어보거든요. 이게 얼마나 올랐는지 떨어졌는지 궁금하니까. 근데 이게 자주 볼수록 생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주 안 봐야지라는 생각도 하는데, 이 지수 이제 확인하는, 우선 종가 중요하게 생각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언제 지수 확인하는 게 좋다. 네, 나머지는 좀 확인 안 하는 게 좋다. 뭐 이런 의견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궁금할 때마다 봅니다. 저도. 예, 궁금할 때 보는데, 어차피 궁금할 때마다 본다 하더라도 매매는 룰에 따라서 하니까 상관없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거 많이 떨어질 때는 일부러 좀 안 봐요. 예. 그러니까 지수만 좀 보고, 합산된 게 있는 게 있고, 뭐 애플 같은 경우도 주가만 나타난 게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리밸런싱 표하고 그 다음에 주가만 확인하고, 요때 10% 파는구나, 요때만 보고 그때 들어갑니다. 예. 근데
합산된 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investing.com에서 합산해서 원화로 바꿔주는 그런 표는 올라갔을 때만 보고 떨어질 때는 안 봅니다. 왜냐면 떨어질 때 보면 마음이 막 찢어지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주식 뭐 그런 주식 HTS 같은 경우도 합산해서 현재 자산이 얼마냐 이것도 떨어질 때는 안 봅니다. 올라갈 때만 보죠. 예. 그리고 이제 이 지수는 보죠. 지수는 항상 이거 보고 오늘 떨어졌다 하는데도 이게 어차피 계산이 잘 안 돼요. 내 돈이 얼마가 까졌는지가 보이질 않기 때문에 그냥 주가와 지수 그리고 이제 리밸런싱 표만 딱 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음 편해요. 예. 떨어졌어도 내가 얼마가 날아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마음 편합니다. 예. 그 포트폴리오 관련해서도 좀 궁금한데요. 우선 그 현금성 자산은 지금 미국 주식에 이제 뭐 다 투자하고 계신다고 하셨고 그것 이외에 전체 자산 포트폴리오 관리는 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 안에서도 리밸런싱이 좀 될 거 아니에요. 부동산이 많이 떨어졌다거나 이럴 때는 또 부동산을 더 투자하신다든지 그런 기준이 있으신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부동산은 뭐 지금 2016년도 이후에는 하지 않고 있어요. 2016년도 이후에는 하지 않고 있고 그때 제가 그 2007년도 그러니까 항상 저는 이제 흐름을 좀 타면서 투자를 했었는데 2007년도까지는 재개발, 뭐 재건축 뭐 이런 주식 그 아파트나 빌라나 뭐 이런 것들 투자를 하다가 2008년도 금융위기 터지기 전에 저는 수도권에 있는 재개발 빌라들은 전부 정산을 했고요. 다 팔았고 그리고 왜냐하면 이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한 5천만 원 정도 하던 게 막 1억 5천까지 올랐었고 그 뭐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다 팔았고 그리고 그 앞으로는 이제 전업 투자를 할 때 이렇게 이제 매도를 쳐가지고 생활비를 대진 못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지방에다가 투자를 많이 했어요. 지방에다가 그 뭐 아파트 같은 거 해서 지방을 내려가니까 굉장히 싸더라고요. 그때 뭐 그 천안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때 이제 대산 그러니까 서산 쪽에 있는 이 대죽산업단지 근처에 이제 대산 같은데 그런 데들이 뭐 한 3천만 원짜리 아파트인데 월세가 진짜 뭐 말도 안 되게 한 뭐 500에 50 나오는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걸로 월세 세팅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뭐 거의 한 100채 이상 사서 그래서 그렇게 해놓다가 그 다음에는 그 수도권이 많이 오르는 거예요. 여기 보다 보니까 이 천안에 있는 아파트 24평이 한 뭐 1억 2천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냐면 한 2012년 정도가 됐는데 지방은 이제 오히려 좀 오르고 수도권이 막 이제 하우스 푸어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면서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산 같은 데가 탄현 같은 데가 24평 아파트가 뭐 1억 500에 막 낙찰이 되고 1억 1000에 낙찰이 되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천안은 1억 2천에 막 거래가 되는데 이거 너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뭐 탄현이라든가 이런 쪽 올라와서 아파트도 사고 그 다음에 상가 투자도 많이 했습니다. 상가 투자도 그 뭐 상권 분석 같은 거 하면서 했었는데 뭐 상가도 보면 뭐 거의 이제 그때 당시 이제 맨 땅에 헤딩하면서 상가들을 굉장히 많이 샀었는데 상가도 뭐 보면 거의 일산의 정발산 근처 뭐 외돔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부천의 중상동이라든가 뭐 이런 데가 이제 좀 구분 물건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 쪽 사고 이제 실패도 많이 했죠. 뭐 인천 구월동이나 이런 쪽 상가도 샀다가 뭐 새는 나오지만 일단 사고 나면 쎄한 기분이 좀 들거든요. 예. 그렇게 되는 게 결국은 상권도 몇 개 없다. 예. 그리고 상권도 자꾸만 바뀌고 그래서 그때 그 뭐 법원 앞에도 좀 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사무실 상가들도 많이 샀다가 그것들도 거의 다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일산에 있는 아파트, 뭐 부천에 있는 아파트 이런 것들도 이제 올랐을 때 다 정리를 했고 그리고 상가들도 거의 다 정리를 하고 그 다음부터 산 게 이제 서울의 빌라, 오피스텔, 그 다음에 주상복합 아파트 이런 것들을 좀 샀어요. 그때 2016년도까지. 그래서 저는 주로 한강변 근처에 빌라나 오피스텔이나 뭐 이런 것들 2호선 라인 제가 항상 뭐 대한민국 부동산의 미래라고 그때 한 2016년도인가 그때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자세히 나오는데 2호선 라인에 아파트, 빌라 뭐 이런 것들을 사라. 어차피 그쪽은 재개발, 재건축도 되고 앞으로 이제 향후 전망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거기 사고 그리고선
2016년 이후가 됐는데 그때서부터는 이제 미국 주식을 했거든요. 미국 주식, 중국 주식, 그러니까 주식을 했는데 국내 주식은 안 했고 해외 주식. 그때서부터 HTS가 이제 되면서 그 주식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서부터 주식하고 병행을 했는데 부동산은 그때 이후로 안 샀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어떤 사이클이 올 것이냐라고 봤을 때 사이클이 온다고 보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그렇게 많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그런 애들도 있었어요. 아, 서울까지 왔으니까 다시 지방으로 가자 그래. 지방까지 가는 애들도 있었는데 저는 그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그 이제 지방에 있는 그 아파트나 뭐 빌라나 뭐 이런 것들 사가지고 개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게 세입자들도 질이 나쁜 사람들도 엄청 많았고 원룸도 되게 막 뭐 그런 막 뭐 36개짜리 막 원룸 막 이런 것들 사가지고 해보기도 했는데 그거는 거의 인간이 할 짓이 못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뭐 서울 이후에는 없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는 안 샀어요. 그래서 현재는 경기권 일부에 뭐 오피스텔, 뭐 빌라 아니면은 뭐 주상복합 뭐 이런 거 몇 개 있고 주로 서울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사진 않고 팔리는 것들은 팔아요. 파는데 뭐 서울에 있는 거는 좀 웬만하면 갖고 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때 싸게 샀기 때문에 뭐 그렇게 팔 적이는 없고 지금은 현금성 자산은 주로 이제 주식에다 넣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 리밸런싱은 주식에서 떨어질 때마다 리밸런싱을 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뭐 현금을 갖고 많이 갖고 있거나 뭐 그렇진 않아요. 주로 그런 식으로 리밸런싱을 하면 어차피 거기서 다시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하게 되면 그때는 현금적 자산이 생기니까 그리고 많이 떨어졌을 때는 그때 뭐 달러 바꿔놓은 걸 갖고 바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주식 갖고만 리밸런싱을 하고 있고 부동산은 거의 이제 서울 쪽에만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쭉 갖고 갈 생각이고 나중에 1가구 3주택자 뭐 그 중과세가 없어지면 한번 저희가 오면 한번 없어지겠죠. 그때 뭐 팔거나 아니면은 그때 좀 더 늘리거나 뭐 할 생각입니다. 20대, 30대 투자를 처음 이제 하려고 하는 친구들 영끌에서 이제 아파트도 많이 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장님께서는 좀 그런 연령대 친구들한테 어떤 조언을 좀 해주고 싶으신지 그것도 좀 궁금했었어요. 일단은 뭐 1억을 좀 빨리 모으는 게 제일 좋다라고 보고요. 그거를 잡주를 사서 1억을 모으려고 하면 굉장히 급등을 하거나 그렇게 되면 어차피 그 시간만 버린다. 그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1등 주식을 갖고 뭐 꾸준히 모아가는 게 제일 좋다고 보고 영끌을 해서 부동산 사는 거는 저는 좀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 그리고 지금은 아주 좀 특수한 상황이에요. 예전에 이제 노무현 정부처럼 세금을 굉장히 많이 때리기 때문에 1가구 3주택자 뭐 85.2%를 때려버리면 아무도 집 파는 사람이 없고 그리고 집값은 굉장히 많이 오른 데다가 지금 그 대출 비율은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거죠. 그런 상황에서 뭐 미국이 이제 금리를 올리는 거는 그렇게 위기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갑자기 코로나 위기처럼 왔을 때는 뭔가 이렇게 더 많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와요. 지금 뭐 한국도 뭐 기준금리를 올리고는 있지만 지금 서서히 올리고 좀 관리를 하게 되면 그렇게 위기까지는 안 오는데 작년 코로나 위기처럼 그런 위기가 한번 왔을 때는 그때는 굉장히 많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제가 부동산을 그때 싸게 사고 그 다음에 더 이상 투자를 안 하는 거는 위기 상황이 오면 대처가 안 된다라는 게 부동산의 가장 큰 약점이에요. 그러니까 특히나 아파트 같은 경우는 KB 시세가 있는데 KB 시세보다 떨어지면 원금 상환이 들어오는데 그때 아파트를 뭐 100채 이렇게 갖고 있으면 한 채당 1억씩만 돼도 100억이 됩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거의 갭 투자 해가지고 아파트 투자나 뭐 이런 것들을 갭 투자했을 때 제일 좋은 거는 뭐 내가 이제 돈이 뭐 한 2, 3천 들어가가지고 뭐 1억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이게 전세금이 뭐 1억 1천이 되고 1억 2천이 되면 내가 오히려 돈을 돌려받고 그 돈을 돌려받은 걸 갖고 또 아파트를 늘리는 식으로 해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그게 굉장히 위험한 투자예요. 2012년 같이 그렇게 위기가 한번 왔을 때는 전체적인 아파트가 한 30% 정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럼 KB 시세가 떨어지고 KB 시세가 떨어지면 그때 원금 상환이 들어오는데
만약에 한 3천만 원씩 백채가 됐다. 그러면 30억 정도가 원금 상환이 들어오는 게 그 일시에 들어오는 거죠. 그게 1년에 걸쳐서 들어오게 되니까. 그러면 일시에 파산이 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했던 게. 바로 이제 곱하기 0이 되는 거죠. 곱하기 0이 되면 지금까지 해왔던 재테크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파산한 애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 자살한 애들도 있고. 저는 그걸 다 봤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뭐 카페들도 보면 2009년도 이전 카페들이 없어요. 왜냐면 그 전 카페들은 다 망했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 2009년도 이후에 생긴 카페예요. 우리나라 그 동학개미들도 작년에 2000포인트에서 3000포인트 올라갔을 때 바닥에 3월달 바닥에 들어온 개미들이 돈 벌었지 그 전에 투자했던 개미들은 돈 못 벌었습니다. 왜냐하면 들어갔다가 이게 30% 빠지니까 그때 레버리지 썼던 애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애들이 뭐 세배 레버리지 뭐 이런 거 썼다가 33% 빠지면 1%까지 자산이 줄입니다. 그러면 강제 매매 당하고 뭐 이게 자산이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거기서 파산합니다. 아무리 뭐 슈퍼개미 뭐 300억 부자 뭐 이런 애들도 그때 파산 많이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에 끝나는 거죠.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이 레버리지, 특히나 빚을 갖고 투자를 하는 거는 조금만 버티면 되긴 합니다. 그게 뭐 되긴 하는데 실제로는 그 시간이 버틸 수가 없는 거고 버틸 수가 없으면 그때 한 번에 들어오는 많은 원금 상환이라든가 강제 매매를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가 없으면 그때 모든 자산이 다 날아가고 이제 끝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그 사람들의 머리카락 숫자를 더한 것과 중국의 머리카락 숫자를 곱한 거, 그러면 어떤 게 더 크냐라고 물어봤을 때 정답은 한국입니다. 한국. 왜냐하면 중국에 대머리가 있기 때문에 곱하기 0을 하는 순간 아무리 많은 수를 곱해도 결국은 0이 된다는 거예요. 더하기를 하면 0이 안 됩니다. 더하기를 하면. 그러니까 이게 레버리지는 곱하기 0을 하는 것과 같아요. 위기가 왔을 때는. 그러면 부동산은 모든 게 다 경매로 날아가고요. 왜냐하면 신용불량이 되는 순간 모든 게 원금 상환이 다 들어옵니다. 그때는 뭐 기한 이익의 상실이라고 해가지고 2달 안에 다 갚아야 돼요. 그것도 대출을. 그러니까 뭐 이거는 그냥 파산하라는 소리죠. 예, 그때 날아가는 거고 주식도 그때 30%까지만 떨어지면 자산의 뭐 10%까지밖에 안 남기 때문에 세배 레버리를 썼을 때는 그때 다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위기를 진정으로 이제 하려면 자기가 절대 빚을 지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이 위기를 이제 리밸런싱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이제 해칭을 해야 되는데 주식은 그게 가능한데 부동산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해칭이 안 되고 워낙 이제 그 물건 자체가 큰 거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제 더 많이 커졌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굉장히 큰 물건들 뭐 이런 것들은 좀 건들지 않는 게 낫다. 그리고 오히려 위기 때는 그런 아파트나 아니면은 부동산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들어가는 게 낫다. 저는 이제 젊을수록 좀 돌아가라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유튜브에 보니까 강남 아파트 사는 법 해가지고 되게 재밌게 잘 봤거든요. 지금 말씀하셨던 거를 반대로 해석하면 강남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방법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네. 그 부분도 한번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강남 아파트 사는 거는 강남 아파트가 그러니까 고점 대비 한 30% 정도가 빠집니다. 예, 위기가 왔을 때는. 그러니까 뭐 작년 같은 경우는 잘 넘어갔는데 실제로 다시 한번 위기가 오게 되면 그때는 한 30% 조정을 받게 되는 거고요. 조정을 받는 게 뭐 음아파트 같은 경우도 2006년도가 14억 정도로 고점을 찍었어요. 그리고선 2008년도 12월 달에 8억 7천까지 떨어지면서 34% 정도가 빠졌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은 뭐 14억 정도에 샀던 사람은 원금 상환이 들어오게 된 경우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때 이제 사람들은 이제 망하게 되는 건데 오히려 그때 이제 강남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 30억짜리 아파트다. 그러면 한 30% 정도 조정을 받게 되면 20억 정도까지 떨어지게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때 현금이 있어야 삽니다. 현금이 있어야 사는데 현금이 있으려면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미국 주식에 뭐 애플을 투자하고 있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으면서 리밸런싱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위기가 오면 한국의 원화 환율보다 한 50% 정도가 뜹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1,100원 했던 환율이 1,600원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한 50% 정도가 그 달러가 유리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10억을 내가 만약에 뭐 갖고 있었다라고 하면 15억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근데 반대로 강남 아파트는 30억이었다가 20억까지 빠진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렇게 많이 빠지게 되면 오히려 이제 대출을 풀어줍니다. 지금은 대출을 이제 꽉 잡고 있는데 대출이 이제 90%까지 나오게 되는. 그러니까 일반 시중은행에서는 안 나오는데 그 뭐 경매 같은 걸로 투자를 하게 되면 경락자금 대출은 무조건 나와요. 그리고 지금도 사업자 대출로 하게 되면, 법인 사업자 대출로 하게 되면 90%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개인 대출만 막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시절이 되면 한 90% 정도까지 이제 대출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제 경매를 통해 가지고 사면, 그러면 뭐 20억짜리가 이제 18억 정도 대출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한 3억 정도만 있으면은 내가 이제 갭 투자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나는 이제 뭐 그 자산이 10억에서 15억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강남 아파트는 20억에서 30억에서 20억까지 떨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18억까지 대출이 나오는 상황이고, 나는 한 3억 정도를 투자하면 되니까 3억 정도를 갖고 강남 아파트를 사는 거죠. 살 때는 무조건 대출을 받고 월세를 놔야 돼요. 왜냐면 전세 가격은 그것보다 더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30억짜리 아파트의 전세는 뭐 20억이다 라고 했을 때는 20억까지 떨어지게 되면 아마도 한 12억, 13억 정도까지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한 7, 8억 정도가 비고, 실제로 이제 취등록세라든가 뭐 이런 것까지 합하면 한 8, 9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건 좋진 않아요. 차라리 그때 대출을 경락자금 대출을 받아야 대출이 90%까지 나옵니다. 그냥 일반 시중은행에서는 안 나와요. 그리고 경락자금 대출을 받고 그 다음에 이 잔금을 치르고, 그리고 월세를 넣는 거죠. 월세 뭐 한 2억에 뭐 한 200만 원짜리 뭐 이런 것들을 놓고 100% 월세로 이자를 제할 수는 없지만 뭐 이자는 어느 정도 내면서 이제 가는 거고, 그때가 되면 종부세도 굉장히 많이 떨어질 거예요. 아마. 예,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아무도 부동산을 안 사고, 부동산을 안 사면 은행들이 거의 파산을 하게 되니까 뭐 종부세도 굉장히 많이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대출도 많이 풀어주고, 그리고 뭐 1가구 뭐 그 3주택 이상 뭐 중과세 때리는 거 다 없어집니다. 예. 그래서 2000년대, 그러니까 1997년에 IMF 위기, 그 다음에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터진 다음에 실제로 한 3, 4년 후에는 양도세가 없는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양도세가 없는 상품이 아니라 나라에서 양도세를 다 풀어줍니다. 요때 산 아파트는 절대 양도세가 없다. 그래서 2012년도에도 양도세가 없었어요. 2000년도 초반에도 양도세가 없었습니다. 그때 뭐 인천의 송도라든가 이런 데 아파트 엄청 분양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미분양 아파트 샀을 때 양도세 없는 상품이 한 5년 동안, 그리고 2012년도에도 뭐 일산이라든가 그때 한참 아파트 살 때도 보면 양도세 없는 상품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상품들을 사가지고 양도세가 없는 상황에서 그거는 여러 개 사도 상관없습니다. 없는 상황에서 이게 어느 정도 경기가 풀리기를 기다리는 거죠. 경기가 풀리면 전세가가 뭐 원래는 한 20억 했다가 한 12억, 13억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얘네들이 경기가 풀리면 20억, 21억 이렇게 다시 올라옵니다. 그럼 매매가는 다시 한 10억 정도가 뛰어서 30억 정도가 돼요. 그러면 그때 전세가로 바꿉니다. 전세로 바꾼 상태에서 뭐 전세가를 더 올리면서 내가 뭐 종부세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 내도 되고, 차라리 수익률이 기간이 짧을수록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잖아요. 내가 10년 기다려가지고 2배 오르는 것보다 뭐 한 2년 만에 50% 오르는 게 더 클 수 있으니까 차라리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돈을 갖고 다시 이제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는 방식이면 뭐 강남 아파트를 사도 별 무리가 없다. 근데 이제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 게 현재 상황에 대입을 해가지고 자꾸만 그 상황을 하니까, 대출은 뭐 지금 뭐 10억 이상은 대출도 안 나오고, 그 다음에 뭐 그렇게 중과 맞고, 그 다음에 뭐 20억 넘어가고 그러면 뭐 거의 5% 이상 뭐 그 종부세 내고 뭐 이러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라고 하는데, 지금과 그때와의 상황은 완전히 다를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려면 결국은 또 현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달러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아파트를 살 수 있는데 강남 아파트와 똑같이 움직이는 한국의 부동산, 한국의 주식 이런 주식을 사면 안 됩니다. 예. 그러면 현금만 들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언제 떨어질지도 모르는데 현금만 또 지속적으로 들고 있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결국은 미국 주식을 투자를 해가지고 한국의 원화와 반대로 움직이는 달러화를 갖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또 리밸런싱을 해서 현금 확보를 해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경매를 통해서 이제 그 강남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기회가 오면 또 반드시 사야 돼요. 그 기회를 또 놓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살 기회가 또 없어집니다. 그렇게 하면 강남 아파트를 살 수 있습니다. 네. 좋은 조언 감사합니다. 미국 주식에 대한 해칭에 대한 부분도 좀 궁금한데요. 만약 미국 주식을 위기 때 못 팔았다라고 하면 쭉쭉쭉 빠졌을 때 어쩔 수 없이 존버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IF 같은 미국 국채 펀드에 좀 투자를 좀 해놓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소장님 좀 의견이 어떠신가요? 미국 국채에다 투자하는 거 안 좋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게 지금 그 테이퍼링을 하다가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하다가 이제 테이퍼링이 들어가는데 그러면은 그 사주던 국채를 안 산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뭐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가 1.4%에서 1.7, 8, 9, 뭐 2.0까지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수익률이 올라가면 국채 가격은 떨어집니다. 그러면 마이너스가 나는 거예요. 국채 가격은. 그러니까 국채 가격은 한 5% 정도의 기준금리에서 4%, 3% 이렇게 떨어질 때를 국채를 사야 되는 거지 수익률이 올라갈 때는 국채를 절대 사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국채를 사서 해칭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오히려 국채를 적극적으로 매도하고 예.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좀 브랜드 가치가 있는 기업을 사서 그 소비자한테 전가를 하면서 이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주식을 사야 되는 거지 국채는 절대 사면 안 된다. 예, 저는 그렇게 좀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네. 이제 이 코로나 때도 보면은 이제 미국 주식도 쫙 다 빠지는데 국채 펀드 더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주 짧은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도 보면 2.5% 정도의 그 미국 그 국채 금리가 10년물 2.5%였다가 제로 금리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금리가 2.5%에서 제로까지 갔을 때는 그때는 투자해도 되는 거죠. 투자를 해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거꾸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양적 완화를 안 하면서 예, 테이퍼링을 하면서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고. 가격이 떨어지면 수익률이 올라가면 국채 가격은 떨어지는 거고요. 수익률이 떨어지면 국채 가격은 올라가는 거니까 수익률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국채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은 수익률이 올라가는 상황이니까 국채 투자를 절대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해칭이 아니란 얘기. 최근에 텐센트하고 알리바바 뭐 계속 또 중국 정부에 두드려 맞으면서 주가가 계속 좀 빠졌잖아요. 네. 그래서 고점 대비 좀 많이 빠져가지고 이게 이제 이게 들어가도 괜찮나 생각도 좀 들었었는데 그런 중국 주식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모든 빅데이터를 중국 공산당이 쥐고 있고 그걸 통해서 중국 공산당이 인민을 감시하는 그런 사회가 되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권력 구조 자체가 취약하기 때문인 거예요. 원래 그 민주주의라는 게 대의민주주의가 뭐 약점도 굉장히 많긴 하지만 실제로 이 권력이 어디서부터 왔냐라고 했을 때는 이 국가의 국민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선거를 통해서 이제 그 대표를 뽑았으니까. 근데 공산당은 그게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왕권 신수설이나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왕이 하늘에서 이제 내가 권력을 이어받았다 그래 가지고 대를 이어 가지고 자식들을 통해서 그렇게 갔지만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백두혈통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이제 정통성이 있다라는 걸 주장하는 게 그런 식인데 중국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우리의 지배층이긴 한데 왜 우리를 지배하고 있지라는 것들에 대한 정통성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권력 구조 자체가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뭐 1984의 동물농장처럼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사람들을 감시하고 그리고 뭐 이런 웨이보라든가 뭐 이런 그 SNS 상에서 이 정부를 비판하면 걔네들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권력을 취약한 권력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밖에 없게 그렇게 만들고 있는데
뭐 검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CCTV 그 다음에 안면 인식 그리고 여러 가지 텍스트의 감시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빅테크는 기본적으로 그게 안 되는 거죠. 모든 그 사람의 성향, 취향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게 빅테크입니다. 예. 그러니까 얘네들이 크는 거는 도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을 이길 수 있는 거는 첨단 기술을 통해서 이길 수 있는 거거든요. 내수 소비가 아무리 커진다고 해가지고 중국이 미국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빅테크가 망한다고 해서 또 다른 빅테크가 또 생겨나겠죠. 그렇게 되면 걔네들은 더 고마워하겠죠. 왜냐하면 알리바바, 텐센트 이런 애들이 망하고 지금 현재 시진핑 상황에서 큰 빅테크가 만약에 그걸 잡았다라고 하면 걔네들도 지분이 많을 테고 공산당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애들도 있을 테니까. 지금은 뭐 상하이방에 뭐 이 장점인 계열에서 큰 알리바바 뭐 이런 주식들이 거의 대부분 인민의 이 정보들을 다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얘네 알리바바 같은 경우도 마윈이 정부를 막 비판했을 때 결국은 인간의 욕망 데이터 이런 것들을 소비를 많이 하게 되면 그게 욕망 데이터가 되는 거고 그리고 뭐 어떤 검색을 많이 하면 그것도 이제 내 욕망 데이터가 되는 거죠. 소비라든가 아니면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취향에 대한 데이터 이런 것들을 전부 갖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공산당 통제 하에 있을 때는 괜찮지만 통제 하에 없을 때는 굉장히 여기서 이제 뭐 그 대표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공산당에 반하는 정책을 편다거나 그러면 천안문 사태 같은 게 순식간에 벌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공산당은 굉장히 이 취약한 권력 기반 하에서 거기다가 빅테크가 갖고 있는 아주 이 독점적인 욕망 데이터를 갖고 그리고 이제 국가를 전복시킬 수도 있다 보니까 차라리 얘네들은 없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떨어졌어도 이 떨어진 것들을 사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느냐 라고 봤을 때는 현재 이 시진핑 하에서는 중국 제조 2025처럼 뭐 생명공학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반도체라든가 이런 것들은 오히려 더 키우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아닌 주식들은 오히려 더 찍어 놓으려고 하고 그리고 뭐 미국에서 상장 폐지까지 시키고 이제 디지 주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걔네들은 망해도 상관없다고 보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고 인민들이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막 굉장히 부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그리고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 중국 같은 경우도. 그러면 그런 애들을 때리면 또 이제 은근히 고소해하고 그리고 거기에 뭐 자녀들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막 플렉스하게 되면은 또 이제 위화감도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그 빅테크가 망한다고 해가지고 중국이 망하진 않습니다. 이 기술이 없으면 망하지만 기술이 없으면 그냥 중국은 하청 노동자의 공장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배낭이나 아니면 신발 정도만 만드는 아주 하청 공장이 되는데 만약에 반도체를 개발한다거나 아니면 생명공학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런 뭐 인공위성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군사기술 같은 것들을 키우게 되면 그런 것들은 국력에 더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내수주는 어차피 또 외국으로 나가지도 못합니다. 뭐 알리바바가 중국에서 컸을 때는 많이 올라갔겠지만 그 다음은 결국은 세계 시장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알리바바가 갖고 있는 게 그런 쇼핑 데이터 그리고 클라우드 같은 것들을 하는데 그런 거는 미국에서 전부 절대적으로 반대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에 있는 사람들의 쇼핑 데이터를 갖고 간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의 클라우드를 통해 가지고 기업 데이터를 갖고 간다거나 이거는 그 미국에서 용서할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뭐 유럽으로 간다 하더라도 유럽에서 반대를 할 테고 한국으로 온다 하더라도 그것도 반대를 할 거기 때문에 우방국으로 온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얘네들은 해외도 막혀 있고 내수에서도 깨지는 그 양타를 이제 먹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까지 그 생각을 안 한다 하더라도 주가가 그렇게 떨어지면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집단 지성이 이미 그만큼의 주가를 떨어뜨려 놨기 때문에 이건 많이 떨어졌으니까 사야겠다 이것보다는 차라리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는 중국의 그런 내수 기업은 좋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고 투자하지 않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내일의 부도 책 내용이 되게 좋고 지금 부의 체인저도 내용이 상당히 좀 좋은데 좀 어떤 분들이 좀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좀 집필을 하셨는지 마지막 그 내용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만약에 그러니까 뭐 미국 주식을 투자를 할 때
내일의 부나 아니면은 이게 부의 체인저로 이제 처음 투자를 하시면 좀 마음 편히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뭐 요즘에 동학개미 하다가 이제 서학개미로 굉장히 많이 넘어오는데 어차피 수익률로 이제 판가름이 나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 한국 주식은 이 사이클이 이제 굉장히 많이 지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고수들만 살아남는 그런 시장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모든 악재를 다 반영을 하기 때문에 언제 주식이 떨어질지 몰라요. 떨어지면 공포에 사로잡히고 공포에 사로잡히면 그때는 주식을 이제 그 패닉에 매도하는 그런 상황이 자꾸만 벌어지기 때문에 그 수익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투자할 수 있는 주식 자체가 없는 시장이 한국 시장입니다. 뭐 카카오나 아니면은 뭐 네이버가 뭐 꾸준히 성장한다고 그래서 투자했는데 걔네들도 고점 대비 많이 빠졌거든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내수주긴 하지만 세계적으로 시장을 개척하지 않으면 올라갈 수가 없는데 그 세계적인 시장 자체를 개척을 못하고 결국은 이 종류만 늘리는 그러니까 뭐 대리운전도 하고 그 다음에 은행도 하고 뭐 배달도 하고 뭐 택시도 하고 뭐 이러면서 결국은 정치권의 또 외압 때문에 그 골목 상권 침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결국은 다시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진정한 내수주도 없고 그리고 사이클 주식은 그 사이클을 잘 타야 되고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세계 1등주를 투자하는 게 제일 좋지 않나. 예. 지수 투자를 해도 되지만 지수 투자보다는 세계 1등주 투자가 훨씬 더 높습니다. 예. 수익률 자체가. 지수 투자는 뭐 10년간 평균이 한 9.1%, 세계 1등은 25%니까 예. 세계 1등을 투자하는 게 훨씬 낫다. 예.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른 것보다 우선 마음이 편한 투자법이어가지고 그게 좀 가장 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올라도 좋고 떨어져도 좋고.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